안녕하십니까, 박세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무역계약 기본 파트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교재가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결제, 그다음에 외환 실무, 그리고 규범, 그리고 영어로 돼 있죠.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무역계약을 기본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가 무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1교시에 2교시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1교시 중에도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이라는 거를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이 형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순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규범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관세법을 공부하면 이제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리고 또 공부하기도 싫고, 용어 자체도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거는 상거래니까 너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실무적인 부분도 많고요. 또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쪽으로 해서 치중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재 자체도 계약부터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계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역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뭐 너하고 나하고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뭐 TV를 사건, 뭐 물건을 사건, 어떻든 간에, 뭐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건 간에, 먼저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살 거냐, 내가 먼저 살 거냐, 먼저 보낼 거냐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 파트에 관련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CISG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즈라는 걸 우리가 배우죠. 그렇죠?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 계약 파트에서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CIS에서 배우는 건 이제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가 내 물건 사줄래? 그래서 내가 살게. 오케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죠. 자, 성립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통 나오게 되면 보통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한 6에서 한 8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계약 파트에. 그 다음에 인코텀즈에서 한 4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타 다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기타가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역 계약이라는 건 계약이 이루어지면 뭘 하죠? 이제 결제를 하죠. 야, 네가 먼저 돈 보낼래? 내가 먼저 물건 보내면 내가 돈 줄게라고 하는 결제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 파트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신용장 방식과 신용장이 아닌 방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제는 무역 계약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은 원래 이제 결제가 있고 무역 결제가 있고 그다음에 규범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제 파트가 계약 파트가 먼저 나오죠. 계약이 먼저 나오고 무역 계약이 나오고 무역 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역 영어가 나오죠. 시험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범이 먼저죠. 규범 먼저 계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 파트에는 사실은 이 무역 전체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무역 상무, 그래서 우리가 무역 규범 전체를 갖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신용장이 아닌 방식과 신용장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따로 이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 내에서 무려 40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28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제에 대한, 그래서 추심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결제 방법과 그 다음에 뭐죠?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28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문제는 외환 실무라고 그래서 이제 외환 실무로 파트에서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환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요런 구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시험상의 문제고요. 요건 이제 시험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이라는 파트는 계약과 결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보낼 거냐, 뭐 이런 걸 정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제라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운송을 해야 되죠? 뭘 보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송 파트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류라든지 운송의 방법, 그래서 뭐 정기선, 부정기선, 그 다음에 서류의 종류들, 이런 것들에서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죠? 이게 물건을 보낼 때 당연히 뭘 해요? 보험을 들죠? 그러니까 보험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내놨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겠죠.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역 계약 파트에는 이 5개인, 이 5개를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전부 다루고 있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20개 언더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운송 파트에서 운송 서류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5문제에서 한 6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서 5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분쟁에서 우리가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분쟁은 다툼이기 때문에 뭐 포기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중재라든지 소송이라는 이런 과정을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제라는 건 결제 파트로 따로 띄어서 공부를 하지만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긴 해요. 뭐 결제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정형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형적으로 나오는 건 이 CISG와 인코텀즈와 운송서류 파트를 좀 많이 맞춰야 되고요. 이 보험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암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한 3, 4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요. 중재는 쉽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고요. 안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일단 전략 과목은 이쪽 파트에서 40개 중에서 한 35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한 35개 정도 맞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5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역 규범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무역 규범이란 말보다 무역 상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무역 상무다라는 말을 하고요. 각각이 뭐예요? 다 각각마다 뭐가 있죠? 다 이론이 있고 각각의 전공 과목이 따로 있는 거죠. 교수님들은 따로 하나하나를 공부하시는 거죠.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것처럼 다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파트를 배울 때는 처음에 뭐죠? 뭐 물건을 사고 팔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야, 네가 뭐가 있냐?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야, 네가 진짜 뭐 이 물건 만들기를 할 수 있어? 뭐 나한테 제대로 보낼 거야? 라는 뭐 이런 신용조회를 하겠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약이라는 절차. 야, 내가 네 거 살게. 그래, 내가 살 테니까 너 보내줄게. 라고 하는 이런 절차. 그래서 계약 성립.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계약도 있고, 포괄 계약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성립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제 파트에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파트 넘어오고, 보험이라든가, 분쟁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가 있죠? 뭐 해상 운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로도 보내고, 뭐 도로로 보내고, 철도로도 보내고, 아니면 복합해가지고 복합 운송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일단 법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처음에 무역 계약 파트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무역 계약에서 처음에 계약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칙들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청약과 승낙, 그래서 계약에는 청약과 승낙과 그 다음에 이 계약의 성립이라는 이런 요건을 따지고, 그리고 성립이 안 됐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쟁을 다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매수인의 구제수단, 매도인의 구제수단인 CISG를 우리가 한 6시간 정도,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대해 성립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정형거래 조건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무역 계약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역 계약에서 조건들이 좀 있겠죠. 뭐 품질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명세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수량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왜냐면 너랑 나랑 보낼 때 물건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래서 몇 개를 보낼 거냐인데 이게 도량형도 다르고요. 우리나라 뭐 유럽이라든가 도량형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걸 정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보낼 때는 뭐 운임은 누가 낼 거고 보험료는 누가 낼 거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인코텀즈죠. 인코텀즈가 있는데 요거를 한 3, 4시간 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역 계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넘어와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죠?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중재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운송에서는 운송 서류도 나올 테고요. 운송 서류와 운송 수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로 갈 때는 뭐 정기선도 있고 부정기선도 있겠고, 비행기는 뭐죠? 다 그냥 뭐 부정기선이겠죠. 정기선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복합 운송에 대해서 뭐 포워더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운송 주선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딱 정형화된 문제가 있어서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PPT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역 결제, 이게 이제 무역 계약이고요. 제가 이제 무역 결제까지 강의를 하죠. 자, 무역 결제에서 앞에 3시간은 무역 결제 일반론은 그냥 일반 칠판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UC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CP 600 같은 경우에는 요 신용장 이 통일 규칙 같은 경우에는 100% PPT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100% PPT 강의로 이루어지고요. 제 강의는 전부 다 PPT가 다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환실무 12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외환실무
외환 실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은. 이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운다는 거는 뭐 5시간 안에, 6시간 안에 배운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분야를 14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14개로 압축을 해서 14개의 유형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교재보다는 PPT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웬만한 12개 중에 10개 이상은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일단 칠판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 강의는 이게 한 13개 정도, 요게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강의가 그만 2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강의는 전부 다 PPT 강의고요. 요것도 이제 PPT 강의고,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얘기들은 이제 칠판 강의가 될 테고요. 자, 제가 적어드리는 것, 제 강의 뭐 순서는 어차피 다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칠판 강의가 될 테고요. 왜 그러냐면 쓸 게 많아요. 보면서 해야 될 게 많아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정형화된 것들은 대부분 다 뭐다? 정형화된 것들은 PPT 강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칠판 강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칠판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3개도 칠판 강의고요. 그 다음에 요 인코텀즈는 PPT 강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CISG하고 인코텀즈는 칠판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 무역결제 3시간은 칠판 강의, 나머지는 PPT 강의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되는데 제 강의는 보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력을 요할 때 50분이 넘어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영상 강의는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켜놓고 배속을 높이잖아요. 배속을 높여놓고 뭐 딴짓 하잖아요. 자꾸 네이버 켜놓다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최대한 그래서 딴소리는 하지 않고 일단 시험에 나오는 분야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드렸고, 최대한 질문을 적게끔 유도하려고. 왜냐면 이제 강의 안에 내용이 없다 보면 질문 양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공부하면서 조금 힘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분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거를 좀 먼저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 그리고 전략 과목이 어디냐? 바로 무역 계약과 무역 결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 계약과 무역 결제를 같이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무역 영어가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무역 자격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국제무역사를 공부하시면서 기존에 무역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무역 영어는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무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무역 영어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자, 무역 영어가 출제가 되는데, 무역 영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면 1급과 2급의 중간 정도 됩니다. 2급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역 영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국제무역사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한다면 국제무역사를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시험이 먼저 오면 먼저 공부하면 됩니다. 먼저 시험에 닥치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국제무역사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무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주입식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한글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어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순서로서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는 거 먼저 하면 좋은데, 국제무역사가 먼저라면 국제무역사를 먼저 공부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단에 국제무역사도 좀 쉬운 게 뭐죠? 무역관리사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의 옵션이죠.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선택하셔서 좀 더 쉬운 자격증이니까 공부하시다가 따셔도 좋고 안 따셔도 좋은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사는 무역관리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에서 조금 파생되는 게 외환전문역이 있습니다. 자, 외환전문역. 자, 2종은 100%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UCP 600 시험입니다. UCP 600이나
아니면 URDG나 아니면 기타 이 규칙에 대해서 배워요. ISP라든가 아니면 URDG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규칙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URR, 뭐 URC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요게 시험 범위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한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 2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국제무역사를 준비하시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결제 파트에 UCP 600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공부 잘 하시면 요거는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외환 전문역은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외환 실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실무 파트가 있어서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이 과목은 UCP 600으로 이 과목이 UCP 600인데 100% 영어입니다. 이거는 문제도 영어예요. 100% 영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역 영어를 준비하셨던 분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100%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인데 여기서 무역 영어처럼 뭐 이렇게 뭐 영작을 해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없고 100% 그냥 UCP 600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 무역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보통 문제 중에 95%는 UCP 600 문제고 나머지 5%가 뭐 URDG나 URR이나 URC나 ISP나 ISBP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UCP 600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외환 전문역 2종을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환 전문역 1종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국제무역사에서 배우는 우리가 이제 그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외환 전문역 2종에 나와요. 이거는 외환관리법이에요. 외국환거래법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개념이죠. 외국환거래법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외환실무가 조금 적용이 됩니다. 환거래 있죠. 환거래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실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내용과 1과는 시험이 3개를 보는데 1과목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2과목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실무. 그래서 실무 파트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구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외국환 관리인데 외국환 관리는 이 국제무역사에 나왔던 외국환 관리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거의 은행원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종과 2종을 선택한다면 국제무역사 준비하셨던 분은 2종이 좀 더 쉽고요. 1종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을 보셨던 분들은 국제무역사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외환 전문역 1종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출입을 할 때 어차피 수출입할 때 무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핵심이 뭐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런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국 돈이 밖으로 나갈 때라든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법으로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 여러분들 쇠고랑을 차요. 이거는 굉장히 이 센 법이에요. 강행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외국환 거래법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별개로 뭐가 있냐면 요즘에 뜨는 자격증으로 원산지 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세사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요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이건 이제 원산지 관리사는 이제 원산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관리하는 거니까 이제 FTA가 되면서 많이 이렇게 뜬 자격증이죠, 그렇죠? 보세사는 보세소 창구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관리에 대한 이런 걸 하는 자격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망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무역 영어는 이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시게 되고요. 근데 한 번 따면 뭐 영원히 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국제무역사와 무역 영어를 많이 따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회사들은 다 원산지를 따지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까지 이렇게 취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사로 나가시는 분들만 따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무역의 자격증의 끝판왕은 뭐죠? 관세사잖아요. 관세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관세사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이 덤으로 따시게 되고 보통은 그렇죠? 관세사는 이제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실 분들이 보통 도전하시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무 정도를 알려면 무역사와 무역 영어 정도를 취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외환 전문역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전문역 2종과 그 다음에 내가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1종까지 이렇게 따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역관리사는 초급 과정이니까 뭐 따도 되고 안 따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은 무역사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2종과 1종을 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사는 부수적으로 다른 자격증이니까 따로 따시면 더 좋겠고요. 보세사는 나가실 분들만 따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질문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요. 자, 무역계약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의 기본이라는 거는, 자, 무역이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자, 간단하죠. 뭐, 내가 시장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죠. 자, 물건을 사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계약의 형태죠. 물건의 매매잖아요. 물건의 매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역이라는 데 뭐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와 해외와 거래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개념은 또 다른 해외에 있는 지사도 개념이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무역은 상품의 이동이 비교적 가까운 국내에 이룬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품이나 뭐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고 거래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있지만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외국에 있거나 뭐 미국이야 그래도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유럽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저기 멀리 뭐 칠레나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잠비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 간의 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다. 국제 무역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매매의 국제성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무역은 크게 누가 있어요? 수출자와 수입자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이 수출자를 우리가 이제 엑스포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자는 임포터라는 이름을 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매매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장에서는 자,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파는 사람이라고 셀러라고 하죠. 그죠? 판매 개념에선 셀러라고 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바이어라고 하죠. 그렇죠? 바이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수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수익자라고 그러죠. 최대의 수익자다. 자, 요건 이제 그 신용장 거래 규칙에 가시면 통일 규칙에 가시면 더 자세히 배우니까요. 그다음에 이 수입상을 우리가 이 신용장을 개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플리컨트라고 하죠. 자, 어플리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어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음에서 이제 어음을 발행자, 어음의 지금인이 있겠죠. 어음은 이제 이 결제라는 수단이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을 드로워라고 하고요. 지급인을 드로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심 같은 방식에서도 지급인을 뭐라고 그래요? 드로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건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 뭐래요? 송하인이라고 그러죠. 송하인. 물건을 보낸다. 보낼 송자죠. 받는 사람을 뭐예요? 수하인.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요게 약간 예전에 그 일본식 발음, 일본식 형태의 그 한자가 들어와서 자, 이건 구분을 안 해도 됩니다. 실익이 없어요. 뭐냐면 송하인도 되고요. 송화인도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나 뭐 구문 내에서나 송하인 하면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제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송화인은 뭐다? 같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수하인과 수화인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송하인이 물건을 실는 거는 선적이라고 하죠. 요건 좀 구분을 합니다. 내려놓는 걸 뭐래요? 양하라고 해요. 양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길 갖다가 선적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여기 도착하니까 양육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는 건 선적이라고 하고요. 내리는 건 양하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하면 로딩이라고 하고 내리는 건 언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송하인을 뭐라고 하죠? 컨사이너라고 하죠. 그렇죠? 보내는 사람. 컨사이너. 받는 사람은 컨사이니가라고 합니다. 컨사이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사이니가 많이 나오죠. 수화인들이 물건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서류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예요? 컨사이니가 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은 이 대상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수출자,
수출자라든가 셀러라든가 신용장상에서는 베네피셔리, 어음에선 들어워, 그 다음에 송하이는 컨사이너,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수입상은 임포터, 바이어, 그 다음에 어플리컨트, 드로위, 그 다음에 컨사인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용어가 많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항상 수출자나 수입자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운송과 보험의 문제가 있겠죠. 그쵸? 가다 보면 또 한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보내면서 보험 안 들고 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쵸? 보험의 종류에는 뭐 배에다가 보험을 드는 것도 있겠고요. 배를 운전하는 운전자 보험이 있겠죠. 그래서 뭐 선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렇게 보험을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도 잠깐 보면 자동차 보험에도 자차 보험이 있고 대물 보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배로 운전했을 때 내가 들은 보험에 대해서 내 배가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선장이 다치거나 내 배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내 배에 있는 화물이 다치거나도 있겠고, 상대방에 대한 뭐 그 상대방 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거기 있는 물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보험에 대한 문제, 운송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무역 계약의 절차가 나오는데, 일단 계약을 하려면 자, 어떤 절차가 있느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런 거죠.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 되죠.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러이러한 뭐 시장이 있겠다. 일단 물건부터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시장이 있어야 물건을 만드는 거지.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아이폰을 만들 때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만들면 시장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거기다 뭘 하죠? 시장 조사를 하고 만들지. 이걸 뭐 무턱대고 만들지 않죠. 왜냐면 뭐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공장도 짓고 이러려면. 그래서 시장 조사를 먼저 하죠. 그죠?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거래처를 선정하는 거죠. 외국에 있는 거래처를 선정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 볼 것 같은데 네가 이거 사서 팔아볼래?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어 볼 건 아니고 이제 만들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선정해서 카탈로그 같은 거 보내봐요. 메일로 보내겠죠, 외국에. 야, 우리가 이거 있는데 한번 사볼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거래 제안이라고 그러죠, 그걸. 거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역학과 가시면 보통 이렇게 아무데나 막 거래 제안을 날려보라고 하죠. 답장이 오면 뭐 학점 좋게 주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조회해요. 이 받은 입장에서, 그죠? 일단 여기가 매도자겠죠. 매도자가 거래를 하면 거래 제한이 들어가면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뭘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상품이겠죠. 상품이니까 뭘 하죠? 상품 조회를 하겠죠. 상품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구매처에게 회신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에게 회신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뭐 샘플 같은 거 한번 줘봐. 내가 뭐 볼게.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구매처 회신을 하게 되면 이 업체는 그 매도자는 뭐 하냐면 신용조회를 합니다. 어떤 신용조회를 하죠? 뭐 물건을 만들어서 뭐 계약을 하고 뭐건 간에 이 회사가 진짜로 뭐 물건 보내라고 했지만 진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뭐 이 캐퍼시티라든가 아니면 뭐 캐릭터라든가 뭐 이런 걸 조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C라고 하는 거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돼서 이 회사 괜찮네. 그리고 뭐 담보 능력도 있네. 내 걸 사주겠네. 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뭐 해야 돼요? 청약을 하게 되죠. 이때 청약을 합니다. 야, 그래 우리 거 사라.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뭐예요? 그래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이 이루어지죠. 그쵸? 그럼 뭐 해야 돼? 성립이 되는 거죠. 거래가 성립되는 요런 절차를 밟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계약의 성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뒷장에 보게 되면 우리 뭐 물품에 대한 매매, 뭐 비엔나 협약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CIS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라는 건 뭐죠? 내가 물품을 주면 네가 날 대금을 줘라. 이게 바로 물품 계약이죠. 그럼 계약을 성립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자,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청약과 승낙에 대한 요건, 계약에 대한 요건 중에 이제 불료식 낙성 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역 계약의 원칙은 불료식 낙성 계약이고 웬만한 상법들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불효식 낙선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건 이거예요. 내가 미국에 전화합니다. 야, 내가 이거 물건 있는데 배터리를 내가 500개에 500달러에 너한테 팔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 오케이라고 답을 하는 순간, 그죠? 청약 이거 살래? 그래 내가 살게라는 그걸 말하는 순간 뭐예요?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두 계약도 성립되고 이 무역 계약도 뭐예요? 구두 계약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닌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됩니다. 자, 요게 요건이죠. 그렇죠? 구두 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니네의 법을 따를 거냐 우리의 법을 따를 거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좀 더 유리할 테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법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서로 이 계약을 할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준거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 법 따를래? 라고 하면 다 자기네네 법 따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한 국제법이 있다는 거죠. 이 매매계약에 대한 국제법.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나오죠. 체크 포인트에. 그게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고요. 그걸 갖다 유엔 국제물품에 관한 유엔 협약, 비엔나 협약, CISG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비엔나 협약, 그 다음에 국제물품 거래에 관한, 그 다음에 계약, 협약 이런 걸 갖다 유엔 협약을 뭐한다? 비엔나 협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맺는데 자꾸 지네 나라로 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다툼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제물품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자라고 한 게 비엔나 협약이에요. 이게 보통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한 63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고, 미국도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영국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영국 자존심이 세서. 어쨌든 간에 이런 협약에 따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엔나 협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둘 간에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걸 따릅시다라고 하면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셀러스 마켓인가요? 바이어스 마켓인가요? 구매자가 왕이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산업혁명 시기에는 만드는 놈이 임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셀러가 완전 압도적인 시장이었죠. 없으니까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근데 셀러 마켓에서 지금 물품은 남아 돌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마켓이잖아요. 자, 바이어스 마켓이기 때문에 보통 사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갑이죠, 갑. 그렇죠? 사는 사람이 완전 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플 거 이런 거 안 사고 진짜 셀러가 갑인 시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구매자가 갑이기 때문에 보통 법은 구매자의 준거법을 따라요. 이게 이제 거의 원칙이고요. 이걸 따른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시험상에서는 이게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ISG는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국제물품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CISG라고 바로 나올 때도 있고요. 비엔나 협약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협약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CISG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ISG에 대한 적용 여부가 있는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본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국제 물품 거래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물품의 매매 계약만 되고요. 서비스는 안 된다라는 것도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을 CISG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체약국이라고 하는데 체약국과 체약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체약국이 있고 비체약국 대표적인 게 어디죠? 영국 같은 데랑 계약을 맺게 되면 무역 계약을 맺으면 체약국과 비체약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 적용 형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우리가 CISG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니까 그때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래는 안 되고요. 상이한 국가, 다른 나라의 국가에 있는 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라고 해서 한국에 있고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이 거래 관계에서도 나라가 다르죠? 나라가 다르면 CISG 적용이 되고요. 근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같은 한국에 있다? 그럼 뭐죠? 한국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CISG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사적, 민사적 사정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물적 적용 배제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용, 가족용, 가정용처럼 최종 소비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지분증권이라든가 화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법의 강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요. 선박, 비행선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전기는 안 된다. 이것도 잠깐 알아두면 되는데 어차피 CIS 시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용역 적용이 안 되고 용역에는 주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은 안 되고 당사자 합의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 배제가 나오는데 적용 배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CRS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둘이 물품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이 물품 매매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법을 따르다? 둘이 그냥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법 따를래? 니네 법 따를래? 그러면 그래, 마이너스 마켓이니까 니네 법 따르자. 오케이, 그래, 그럼 물건 팔게. 라고 하고 물품 매매에 대한 계약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 뭐다? 국제법을 따르자. 그게 바로 뭐다? CISG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입된 나라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나라도 있겠죠. 둘 다 가입됐으면 체약국이라고 하죠. 가입된 걸 체약국이라고 해요. 그럼 둘 다 가입돼 있으면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죠. 근데 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다? 간접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이제 만약에 체약국이라고 해서 직접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다른 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 소비재, 소비재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죠? 가족용이나 가정용이나 그다음에 개인용으로 쓰는 거 마지막에 걔네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고 주식이나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폐 같은 거는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게 강행법을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적용 배제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둘 다 체약국이라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이나 비행선은 부동산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선박이나 비행기는 우리나라는 이 선박 비행기를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동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다? 배제하겠다는 거고. 전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기는 뭐 유럽의 관행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기를 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있다면 독일 나라가 꽤 크죠. 그럼 독일이 송전소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지방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끌어오는 것보다 전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유실이 많이 되죠. 옆에 있는 뭐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에서 옆에 있는 송전소가 바로 가깝다면 일로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용이 되게 되면 뭐죠? 이게 CIS 적용되면 국제법이 있다면 좀 짜증나겠죠. 그래서 그냥 전기는 뭐다? 그냥 그 관행에 따른다. 그래서 CIS 적용 배제가 된다는 거죠. CISG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관행에 따른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럼 전기는 안 되고요. 뭐 석유나 아니 다른 것도 다 그냥 CIS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선박이나 비행기만 안 되는 거지 뭐 요트나 이런 것들은 CIS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경매나 강제집행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강제집행법 같은 게 강행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따르기 때문에 CIS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용역이 주된 거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으면 안 돼요. 서비스가 주된 거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품에 대한 매매는 물건에 대한 매매는 적용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서비스하고 물품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물건도 팔면서 그 안에 뭐 서비스도 같이 들어가는 거 있겠잖아요. 자, 뭐 샴푸를 팔면서 머리도 깎아주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서비스와 물품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품 매매라고 볼 거냐? 그럴 때는 서비스 부품으로 볼 거냐, CIS 적용이 될 거냐, CIS 적용이 안 될 거냐를 할 때 이게 주된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주된 부분이 물품 매매면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주된 부분이 서비스 부분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판단할 거냐? 주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거냐? 이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건 주된 부분이다. CIS 적용. 주된 부분 아니다. CIS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제조물 책임은 뭐죠? 일반적으로 그 제조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더 많은 책임 보상 그런 원칙을 따지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보상을 해라라고 해서 CIS의 적용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당사자 합의하게 되면 뭐예요? CIS 적용 안 하면 되겠죠. 당사자가 안 하기로 했다. 중거법이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확정적 의미가 있는데 물품에 표시하고 수령과 대금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할 때 야, 내 거 좀 사달라고 할 때 몇 개를 얼마에 살래라고 정확하게 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거기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비엔나 협정에서 보게 되면 그 계약의 형식은 뭐다? 서면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불효식 낙선 계약. 불효식 낙선 계약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역 계약의 법률적 성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니까.
그 네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비엔나 협정이 있다는 거고, 자, 무역의 계약의 요건은 좀 아셔야 돼요. 무역 계약이라는 건, 자, 이건 CIS를 떠나서 그러니까 계약이 뭐 성립돼야 뭐 결제라고 물건을 보내건 뭐 보험을 들건 뭐 싸우건 할 거 아니에요. 계약도 안 되는데 뭐가 그쵸? 네가 사기로 했다. 그래 사자라고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경우죠. 이게 옆집에 있는 사람이면 계약해놓고도 야 내가 너 사기로 할게 하고 이 사람이 돈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만들면 되는데 이런 경우죠. A하고 B가 있는데 B가 A의 물건을 산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볼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볼트 뭐 1000만 개를 사기로 했대요. 1000만 개를 사기로 해가지고 그래 합시다 하고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야 살래? 그래 살게. 결제는 네가 물건 보내주면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외상거래를 한 거죠. 그럼 얘가 이걸 믿고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믿고서 얘가 만든 거예요. 1000개를.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려고 했더니 전화 온 거예요. 야, 그 계약 업성을 하자. 내가 미안하다. 이거 내가 1000개 필요 없네?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미치는 거죠. 그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싸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B는 주장을 하겠죠. 어떤 주장을 하죠? 야, 이건 계약 성립된 게 아니다. 나 너한테 만들려고 한 적 없는데? 이 싸우겠죠. 그럼 A는 뭐죠? 야, 네가 분명히 만들려고 했잖아. 이거 계약 성립된 거야 라고 싸우겠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청약이라는 행위와 승낙이라는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아, 이건 청약이 제대로 된 청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승낙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A 입장에서 뭐예요? 아, 이건 청약도 제대로 된 거고 승낙도 제대로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야 서로 다툼이 있을 때 A가 B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구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뭐죠? 돈 달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CIS 적용해서 국제 물품 매매에 대한 계약이잖아요. 협약이잖아요. 이때 판결을 낼 때 아, 이건 청약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적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돼요. 첫 번째. 의사가 합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얘는 내가 물건 팔기로 했는데 B는 아, 난 필요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보내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얘가 막 보내면 돼요? 안 되겠죠. 얘가 야, 내가 볼트 1000만 개 보낼게. B가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A가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거 계약된 거야. 돈 내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의 목적물과 그 다음에 방법의 합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도박하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의 목적물이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약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쪽에서의 약속에 대해서 다른 한쪽이보다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보내면 상대방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이게 약인이 없다면 뭐죠? 내가 그냥 보내면 끝인 거. 그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해서 한쪽만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양쪽 다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 내가 물건 보내면 얘가 돈을 주는, 얘가 돈 보내주면 내가 물건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약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무능력자라고 해서 무능력자가 거래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집에 있는 뭐 집문서를 갖다 팔았다. 뭐 이런 일은 뭐 드물긴 하겠지만 요즘 또 발육이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봤더니 얘가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미성년자가 이 집문서를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신분증도 위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은 돈을 돌려주고 이 집문서를 다시 받고 돈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사는 집이 강남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10억을 받고 팔았단 말이죠. B라는 애가 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팔았던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10억짜리 15억이 됐으니까. 그래서 B한테 가서 야, 얘가
미성년자여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얘 10억만 반환하면 되고 얘는 아파트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할 때 반드시 뭐예요? 미성년자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 10억이 없어졌다? 그래도 못 받아요. 이건 얘가 나중에 청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쉽게 받지 못해요. 다 써버리면 어떻게 받아요? 미성년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능력자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해서 약간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행위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는 방법과 무역계약에서 어떤 요건들이 좀 있는지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쭉 해서 법률적인 요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